구리동 일대 박사를 진행할 건데요. 미래유산도 서울 미래유산도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는 이곳이 묘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현대사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도 갖고 할 텐데, 이곳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코로나식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 쪼개서 예약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이 기념관이 만들어진 이유도 이 일대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서 근현대사의 역사도 좀 정리하고 그분들도 좀 소개하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못 들어가는 대신에 이쪽에 보면 또 몇 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져 있거든요. 고기를 먼저 가서 저는요, 통일의 집 관장으로 있는 문영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러는데요. 네, 문익환 목사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네, 문익환 목사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태어나시기는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년기를 보내시고 청년기까지 있는 거기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아시죠? 네, 윤동주하고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중마고고요. 네, 같은 교회, 같은 학교 쭉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는 그런 친구고요. 거기서는 이제 민족 교육을 굉장히 강조한 마을이에요. 그러다가 한경도에서 구한말에 1899년에 단체로 이주를 해요. 집단 이주를 해요. 네 가문이. 그래서 거기서 마을을 형성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학교 이름을 명동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을 밝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저물어가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도. 네, 그래서 거기서 뜻 있는 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가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죠. 그래서 명동학교는 어떻게 보면 민족교육을 시키면서도,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독립군 양성소 비슷하게 이렇게 민족교육을 강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접목이 돼서, 네, 그 학교에 처음에 오신 선생님이 기독교를 전파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으면 자기는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마을이 한꺼번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선생님을 받아들이고 신문학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된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의 아버지 문재림 목사하고 어머니 김신묵 권사님은 명동학교 첫 입학생들이에요. 여학교 첫 입학생, 남학교 첫 입학생. 이렇게 해서 특히나 어머니 김신묵 권사는 결혼하고 하자마자 곧바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네, 학교가 그때 여학교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지도자로서, 네, 활동을 하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기독교하고 민족 주의는 근본인 거예요, 모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때는 꼭 종교라는 게 종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김야경 목사님도 그렇고 뭐 여러 분들이 신학을 실제로 하시고 그 지도자로서 그 사명감을 그렇게 펼치는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모니카 목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근데 이제 다닐 때 그 학병 문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 대학생들을 학병으로 끌고 가니까 학병은 나는 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다시 만주로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해방을 맞고요. 맞아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 박해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소련 공산당한테도 잡혀가고 중국 공산당한테도 잡혀가고 그래서 해방되는 공간에서 남북이 갈라지고 이렇게 공산주의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거기 있어서는 그 실제로 목회를 못하게 했으니까요. 목회를 못하는 데서 있을 수 없다 싶어서 남으로 내려오시면서 가족들이 다 남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모니카 목사도 그때 남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있는 한국신학대학 여기 있죠. 그거 전신이 이제 조선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조선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저 하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장준하 선생님도 일본 신학교 다니다가 조선 신학교 와서 졸업하고 그런 다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되고 신학을 더 공부하러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아니까 이렇게 남이 공산 이렇게 북에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장 걱정이 되는 게 아버지가 무사할까. 네, 거기서 공산 치하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해방 정국에서 그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복음동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산 치하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젊은 신학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걱정을 했으니까 전쟁이 나자마자 한국에 돌아올 길을 찾는데 돌아올 길이 없죠. 그래서 유엔군에 이제 자원을 해서 통역을 하느라고 이제 일본에 있던 극동 사령부에 발령이 나서 그쪽에 와서 이제 미군들한테 한국말도 가르치면서 뭐 서류 같은 거 번역도 하면서 통역도 하면서 그래서 판문점 그 정전협정의 통역으로 또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멸망 일제시 넘어가고 독립운동하고 그 공산주의자하고 이쪽 민주 진영하고의 전쟁하고 이런 걸 적나라하게 다 보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의 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중에 역사를 산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꼭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역사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동학인이 3.1운동이니 이걸 실패라고들 얘기하는데 실패가 아니라 미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씨를 뿌려놓고 그걸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게 이제 저희 그 사람들 한때 역사 안의 흐름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6.25 전쟁은 남쪽도 북쪽도 통일을 하고 싶었다. 근데 무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해야지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절감을 하신 거죠. 근데 평화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서 그 6.25에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정말 비극적인 거를 극복하는 길은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우리가 역사를 완수하는 길은 그거는 이제 평화적인 통일이다. 그게 이제 문희카 목사가 살아오시면서 그때그때 겪으시면서 느끼신 것들 그런 거가 이제 그래서 평화 통일 운동에 몸을 어떻게 보면 바치셨던 거고 1989년에 그 방북을 하셔서 김일성 주석이랑 통일 방안을 논의했죠. 1989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모하게 왜 그 시점에 갔느냐 그러지만 그게 그 미국하고 소련의 극한 대립으로 생긴 그것이 완화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그게 풀릴 때 그 사람들이 갈라놓은 우리나라가 왜 갈라져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때가 독일이 통일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는 그 시점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앞길을 개척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방북을 하시면서 이제 옷도 치르시고 비난도 무지 많이 들으시고 그러셨죠. 지금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는데도 지장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문희카 목사는 일제시대 나라를 잃었을 때는 독립운동, 또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일 때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제 통일운동이 우리가 주어진 과제고 그것이 역사를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문희카 목사는 사실 1976년에 처음 박정희 정권 유신 헌법에 반대를 해서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를 쓴 것 때문에 감옥에 처음 들어가기 시작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이상을 감옥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6차례를 들어가셨는데 그거는 크게는 3가지 사건으로 들어가셨어요. 1976년에 민주구국 선언문을 작성하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80년 5월 17일 광주 사건 바로 전날 대대적으로 이제 검거 작업이 이렇게 사회 주요 인사들을 다 검거를 했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거. 그리고 이제 89년 방북 사건. 그렇게 큰 사건으로는 3사건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10년 이상을 사셨는데 이 집은 문희카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구약학 교수로 일을 하시면서 교회 목회를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1968년에 가톨릭이랑 같이 성경 번역을 하시는데 문희카 목사는 구약학자고 히브리어 전문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이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런 이상한 말들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기독교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으로 돼 있었고 그게 중국말에서 번역이 되어 온 성경이라 우리말하고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사실은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부터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를 굉장히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국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고 또 언어에 재능도 있으셨고 그러셔서 이제 그거 구약 책임자로 해서 그거 성경 번역 작업을 8년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면서 구약이 굉장히 시가 많아서 시를 번역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시를 쓰게 되시고
그래서 시인이 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집도 여러 권 내시고 그랬는데 이 집에 이사 온 거는 1970년인데 그 한신대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하면서 교수직하고 성경 번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수직하고 목회자 일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온 집이 이 집이고, 그래서 이 집에서 시도 쓰시고 또 민주국선언서도 쓰시고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하시다 돌아가시고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집을 그 돌아가신 후에 이제 사모님인 박용길 장로님이 이 집에 또 요 보시면 통일의 집이라고 앞에 간판 써 있잖아요. 그게 박용길 장로, 부인 박용길 장로의 글씨예요. 저 직접 현판을 써서 붙이시고, 여기는 통일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공간. 여기 와서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라는 장소로 이렇게 공공에 이렇게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용길 장로님이 살아 계시면서 손님을 맞으셨었는데 박용길 장로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작은 정말 작은 박물관으로 이렇게 개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시고 한 번이라도 통일에 대한 생각, 평화에 대한 생각 이런 거 해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개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이 문익환 목사 탄생 100년이었어서 그때 맞춰서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의 기금을 후원을 받아서 교계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때 기금을 도와주신 분들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문익환 목사가 살아 계셨던 1990년대 초반 그때 모습으로 옛날 사진들 보면서 다시 복원을 해서 그래서 18년에 박물관으로 개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미래유산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Can't wait to begin. 안녕하세요. 이곳은 서울시 미래유산 제1호로 등록되어 있는 윤구경 가옥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서울시에서 저희 사단법인 한국반달문화원에 이탁을 해서 2014년 7월에 서울시 미래유산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했고 그해 10월에 서울시 시민들에게 이곳을 개방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이곳은 윤구경 선생님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10년 동안 사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봉구에서 이것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이 윤구경 선생님 가옥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록돼야 해야 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강력한 그런 건의로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1903년에 윤구경 선생님이 종로구 소벽동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이곳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윤구경 선생님이 사시는 동안 109 아니 누구냐고 그래 칭찬해. 109곡 정도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작곡을 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는 저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날이에요. 그리고 1923년도에 반달과 설날을 같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그 설날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면서 그 설날을 만드셨어요. 최초의 우리나라 동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달문화원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반달문화원은 1986년도에 윤구경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드셨던 단체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반달문화원의 위탁 경영을 맡기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Star, got no big name, got no big name, got no big name. Oh Lord, and I ain't no big star. I'll play the blues for you. 이 90년대부터 86세대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어린이를 직접 만드는 케이스가 몇 개 생깁니다, 전국에. 이게 이제 공동육아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거고, 원장님이나 교사들을 다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초빙하는 거예요, 원장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운영도 뭐 아이들의 어떤 큰 틀에서 방향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학부모에서 논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재미난 학교의 전신에는 꿈꾸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자라는 어린이들이 제도권에 보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만들자고 해서 초등학교를 만든 것이 재미난 학교가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 3, 40명 모여서 또 매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먹을 거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책을 보이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에 카페 만들고,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야, 우리 밴드도 하자. 공연도 하자. 이렇게 공동체식으로 만들어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예, 그런 공간입니다. 그 어린이집이 야당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모여서 초등학교를 갔기 전이잖아요. 그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논쟁거리예요. 다른 어린이집들에서 당연히 다 이미 어린이집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그걸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을 해요.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이 그냥 자연 공간에서 노는 것이 중심이어야지 굳이 한글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예, 두 가지 축으로.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딸아들은 다 아는데 우리 애가 모르면은, 예,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논쟁거리였던, 예, 공간이 공동육아를 하던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걸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사시는 분인데 저쪽에 있었다가
친환경 식당도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MSG 안 들어가는 괜찮았는 집이었는데 그 식당은 뭐 문을 닫았다고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예, 그런 공간입니다. If I got to play, I'ma play till I win. Since I got to be here, can't wait to begin. If I'm gonna ride, 이제 4.19는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현대사적 굵직한 이 사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승만 체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 그 임시정부 시절에 초대로 초대된 건 이승만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임시정부하고 이승만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계기는 뭐 정치적 색채도 있겠지만 돈 문제도 결부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전국 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로 세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이 모이잖아요. 그때 20년대, 30년대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돈이 모이는데 그게 일단 이승만으로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임시정부 중앙에서의 원칙은 다 모인 다음에 필요하면 가져가라. 근데 이승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때 그 재정 담당이 이시영 박사였어요. 그게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미 그 20년, 30년대부터 프레지던트 이승만이라고 명함을 파가지고 다녔죠. 예. 그리고 아까 이시영 박사 부통령이 사임할 때 사건들도 있고 그 이후로는 56년 선거가 있고 그 선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4.46 사건도 있는 거고요. 지나서 아까 그 60년 선거 전에 총선거에서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좀 의석을 잃어요. 특히나 도시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선거를 대비를 하는데 군대, 경찰, 공무원이 총 동원이 되거든요. 당시에 선거에 동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투표를 하게 만들어요. 3인, 5인, 9인 그럼 거기에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가 선거를 다 그 사람들의 표를 다 이런 선거가 또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선거가 70년대에 더 발전하기도 하고 80년대까지도 매표형이는 계속 이루어져요. 지금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는 다 매표행위로 봐야 돼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건인데 근데 그때 대통령 후보가 조병옥이었는데 조병옥도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부통령 선거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의 옆에서 오르파 역할을 했던 게 이기붕 부통령 후보.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가 이제 장면 후보가 있는데 결과가 800만 표하고 100만 표, 180만 표인가?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선거다. 민주당도 일어나고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데 그게 3.15 부정선거가 되는 건데 그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건 대학생 세력이었죠. 그리고 시민 세력이었고 마산에서 고등학생들이었던 김지열 학생이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가지고 바다에서 떠오른 시체가 발견됐죠. 제가 보기에는 묶어서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풀려서 떠올랐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도화선이 돼서 대학생들이 시위로 이루어지다가 18일 날 고대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치 깡패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해요. 그래서 무자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19일 날 이제 전체 학생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난 게 오전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대학생들은 오후에. 대학생들은 오후에 움직입니다. 아침 분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시위가 광화문에 모여서 당시에 경무대를 행진하는데 군인들이 발포를 하죠. 그래서 사망자가 130명.
그 이후로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 이승만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선동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이게 또 한 번 기점이 되는 게 이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해서 그 시위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은 근데 그 하야할 때 단순한 국내도 있긴 하지만 미국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도 예, 이미 안 된다, 여론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라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고 이지붕 뭐 습격당하고 그때 그 독재 이승만 정권 시절에 만들어놨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조형물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들이 다 시민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저 종로 쪽에 이승만 동상 있었고 저기 남산에도 동상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약간 독재 항관 중심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61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여기가 국립묘지가 되는 거는 90년대예요. 95년, 97 법이 만들어지고 7년 성역화 작업을 하고 명칭을 국립이 들어가는 건 97년. 그것도 한참 후예요. If I'm looking for something, it's probably a fight. If I got to play, I'ma play till I win. So if I got to be here, can't wait to begin. Wait to begin. Wait to be, wait to be, wait to begin. Where the hood, where the hood, where the hood at? Ain't no other cats got love for me. Ain't no cats gon' bust love for me. Ain't no cats gon' shed love for me. But my dog gon' be the thug for me. Come on. Ain't no other cats got love for me. Ain't no cats gon' bust love for me. Ain't no cats gon' shed love for me. But my dog gon' be the thug for me. You fucking with me, ain't keeping your health right. It's me and my boys, we keep it gel tight. The shit I pack is heavy, but the shells light. When it drop the same time you drop, but I lie. Learning anything that I'm putting my name on. You might take it back, but you can't say more. I know y'all niggas don't owe me with a chain on. When it comes to the fire, I'ma keep it lemon on. Fucking with me, ain't keeping your health right. Me and my boys, we keep it gel tight. Shit I pack is heavy, but the shells light. When it drop the same time you 여기는 김수근 선생이 설계를 한 자연관, 예술관, 도서관 세 개 건물인데 72년도에 예술관을 짓고 그 다음 82년도에 자연관하고 도서관 지었다가 I'll play the blues for you. Oh. Can't wait to begin. 만 보시면요, 저 봉분만 크기만 보시면은 조선시대 왕릉급이에요. 봉분만. 그 옆에 둘린 돌도 있죠. 예,
이거 하는 네, 왕급. 고맙소.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럴 만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그 신한청년단 그 무렵부터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이제 활동이 왕성하게 하게 되는 때인데요. 19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 양평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교육도 잘 받으시고 공부도 잘 하시고 용모도 괜찮으시고 준수하시고 그러니까 두루 다방면으로 다 갖춰져 있는 양반인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21년도에 전부 다 가산을 정리를 해서 그 만석집 나름대로 만석집이니까 노예 문서들 전부 다 불태워버려. 그리고 재산을 조금씩 나눠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선 분이세요. 제가 보기엔 그 시대에 그렇게 한 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7년 뭐 이쯤부터 상해에 가셔가지고 활동하면서 신한청년단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사실은 거기가 당시 3.1운동 지도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파리강화에 파견을 하기도 했어요. 잘 아시는 여운형 선생이 나오면 등장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김규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김규식 선생은 중도 조금 우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늘 끝까지 가셔야 함께 나중에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다 대표단 파견을 했는데 뭐 얘기했듯이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는 내지는 못했고요. 서대문 형무소가 열렸을 때 직접 거기 가가지고 그들을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연스럽게 인파가 붙어서 대구로 왔을 때 수천의 군중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자리가 휘문중학교였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즉석 연설을 하게 되죠. 그쵸, 연설도 유명한데 당시에 중도라고 해야 되나? 건설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가게 놔두는 거를 우리가 허해주자는 주장이 분명히 있어요. 여운형 선생도 그런 판에서 그렇게 보내주자는 거고, 그 다음에는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동참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랬었는데 하여튼 47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함석헌 기념관에 근무하고 있는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곳에 함석헌 기념관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폭력 평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 그리고 사상가로 알려진 함석헌 기념관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기가 함석헌 선생님 마지막 여생을 보내신 곳이에요. 사실은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89년에 돌아가셨고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이 1947년에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이후에는 용산구 원효로에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요. 예, 용산 오래 사셨고 이 집에는 1983년도에 오셨어요. 예,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셨으니까 여기가 둘째 아드님 며느님이 먼저 사시던 집이고 이제 아드님 집에 사시러 오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89년에 선생님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계속 사시다가 2015년 9월에 함석헌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지만 기념관으로는 좀 작죠. 그렇지만 선생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패치가 남아있는 이곳을 함석헌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name. Got no big name. Got no big name. Oh Lord, and I ain't no big star. Big star. Got no big name. Got no big name. Got no big name. Oh Lord, and I ain't no big star. Big star. Big star. I'll play the blues for you. 오늘 미래유산 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돌아봤는데요. 돌았더니 항일의 공간이고 단독재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또 다른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요. 좀 걷고 외도도 하긴 했지만 지금 5시간 기간이고요. 정말 수고 많죠. 이렇게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각끝 대관학 때문에 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